서연아, 이제는 숨길 수가 없다. 그 한마디가 귀를 때리는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이 제 몸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부대는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막히고 원장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전화를 끊고 사단장은 계속해서 저를 피하려 했던 그 이유,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려는 순간 누군가 일부러 흔들어 놓은 것처럼 진실은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너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앞에 선 사단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드러나려는 진실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병장 위쪽으로 희뿌연 김이 떠오르고 흙냄새와 차가운 이슬의 냄새가 뒤섞여 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먼 데에서는 구보 구령이 짧게 끊어졌다 다시 이어졌고 저는 관물대 문을 조용히 닫으며 전투복 소매를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단장 운전병이 됩니다. 그 사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제 어깨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군화 밑창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심장이 그 길이를 따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대 행정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노크를 하려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겨우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오세요라는 짧은 말이 들리자마자 제 등줄기를 타고 긴장이 스며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행정실에는 형광등의 하얀 빛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결제판과 서류철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프린터가 잉크 냄새를 조금씩 뿜어내고 있었고 대대장은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 제 인사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외쳤습니다. 필승 한서연 하사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대대장은 제 얼굴을 짧게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 실력 좋다고 들었네. 이어서 오늘부로 사단장 전속 운전병 보직 명받는다. 중대에서 믿고 보내는 거니까 잘해.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양쪽 어깨가 동시에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정실 문을 닫고 나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사단장실이 있는 건물로 걸어갈수록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과 깔끔한 안내판은 같은 군부대 아니라기엔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는 턱을 조금 당기고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흔들리지 마라. 사단장실이 있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걷자 액자 속 사단 마크가 그대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 옆에는 강한 인상을 가진 행정보급관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계급장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새 운전병이지. 저쪽 의자에 앉아서 대기해. 저는 예라고 대답하고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허리는 자동으로 꼿꼿하게 세워졌고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퍼진 정적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사단장실 문패에는 박도연 사단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저를 바라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만 살짝 오므렸다 폈다 하며 심장 박동을 세어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를 셀수록 긴장이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말소리 같은 것이 잠시 새어나왔다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행정보급관이 제 쪽을 보더니 턱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준비해. 곧 나오실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다리가 먼저 반응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투복상의 자락을 살짝 정리하고 군화를 딱 맞춰 섰습니다. 심장은 쿵 하고 깊게 울리며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사단장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슬로우 화면처럼 동작이 크게 보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문이 완전히 열리자 중년의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빛이 섞인 머리, 각진 턱선, 반듯하게 단정된 훈장들. 그의 기품 있는 모습은 누구보다 강하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미 정자세였습니다. 필승 124 사단장 전속 운전병 한서연 하사 부임 신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단장이 제 경례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라는 교범대로 시선을 고정했지만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걸. 눈을 아주 조금만 움직여 앞을 바라보니 사단장의 눈이 커져 있었습니다. 놀라움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저를 보며 멈춰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듯한 가슴 움직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실수했나? 경례 각도가 틀렸나? 수많은 생각이 한 번에 머리를 스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이 팔에서 어깨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떨림이 들키지 않도록 더 세게 손을 붙들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사단장이 숨을 천천히 정리하고 오른손을 들어 제 경례를 받았습니다. 잘 왔다 한서연 하사.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팔이 저릿했지만 더 크게 남은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묘한 낯설미였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 제 삶 전체를 바꿀 문이 열리는 소리라는 것을. 사단장과 마주보고 서 있던 그 몇 초가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행정보급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짧은 인사를 한 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에서야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병장 쪽에서 다시 구보구령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오전을 보내고 있는데 저 혼자만 다른 시간대에 떨어져 나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밑에 흙이 조금 흔들리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을 처음 보고 받은 그 낯선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놀람, 당혹,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앉았을 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보육원 원장 최영분. 저는 잠시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입대 후 몇 번 안부 통화를 했지만 이렇게 아침 시간에 먼저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사람 없는 자판기 옆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일부러 한번 기침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숨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조금 쉰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이구나. 목소리가 많이 어른스러워졌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다시 조용히 조였습니다. 괜찮니 요즘 군 생활은? 목소리가 조금 긴장돼 보여서 저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새로운 보직 받았습니다. 운전병으로요. 운전병? 누구 운전해 주는 거니? 잠깐 망설여졌지만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단장님 운전병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원장의 숨소리가 한층 조용해지더니 낮게 이어졌습니다. 사단장 운전병이라.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 엄마가 자꾸 생각난다. 엄마라는 단어가 수화기 너머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주변 소리가 한꺼번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판기 안에서 물병이 떨어지는 작은 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벽에 살짝 어깨를 기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요.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작았습니다. 원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엄마가 군복 입고 여기 온 날이 있었지. 하얀 가운 입은 모습 말고 초록색 군복에 계급장 달고 웃던 모습. 오늘 아침에 그때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 군복, 계급장, 웃는 얼굴. 사단장의 어깨에 달려있던 훈장이 슬로우 화면처럼 제 눈앞에서 겹쳐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사진 아직 갖고 계세요? 원장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단다. 내가 군인이 됐다고 들었을 때부터 언젠가는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면 말이다. 감당이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꼭 쥐었습니다. 구나 앞코가 바닥을 더 세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자기 뿌리를 모른 채로도 살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묻게 되더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았는지, 그 질문을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더구나.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훈련받을 때 들었던 수많은 구호들보다 더 크게 가슴을 두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장의 눈빛과 방금 들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맞부딪혔습니다. 원장님, 그 사진이랑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제 목소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원장은 책장을 뒤적이는 듯한 작은 소리를 낸 후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 엄마가 맡기고 간 봉투가 하나 더 있단다. 오래돼서 색이 바랬지만 아직 글씨는 남아있어. 이름이 적힌 군번줄 복사본하고 어디로 파병 간다는 말이 적힌 종이도 있고 군번줄, 파병. 뉴스 속에서만 듣던 단어들이 제 현실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여셨나요? 그 봉투. 원장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번 열어볼까 했다. 그런데 그때 내 얼굴을 보고 접어두었지. 그때의 너는 그 이야기를 견디기엔 너무 말랐어. 되게 단단해 보이면서도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군복 옷깃을 더 꽉 여몄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때와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팔뚝에 붙어 있는 하사 계급장이 체온을 조금 더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열어봐도 될까요? 제 질문에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원장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문제인 것 같다. 나는 준비가 됐어. 봉투도 사진도 전부 내게 줄 수 있어. 다만 하나만 기억해줘. 알게 된 진실이 항상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나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저는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제 경례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던 순간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미 잃어본 사람처럼 보였던 눈빛이었습니다. 주말에 휴가 나오면 보육원으로 오겠니? 원장의 물음이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손을 더 세게 쥐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힘들어도 다음 주 안에는 꼭 갈게요. 그래. 급한 일은 아니니까. 다만 내 마음이 도망치지만 않으면 좋겠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판기 옆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군용 벨트가 허리를 파고드는 느낌이 이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제 몸을 지탱해주는 이 무게가 단지 군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뿌리를 모른 채로도 살아갈 수는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묻게 되더라. 원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눈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서성였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사단장실이 있는 건물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 문 안에서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보육원 어두운 응접실에서 제게 사진을 내밀던 원장의 눈빛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어느 쪽도 쉽게 외면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알고 싶은 걸까?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어떤 대답이 나오든 이제는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고 싶다고요. 그 생각을 하는 제 손등 위로 늦은 아침 햇살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난 뒤 저는 생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원장과의 통화 때문인지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흔들리고 있었고 사단장과 마주쳤던 그 순간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투복 어깨끈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사단장을 모시고 첫 정식 일정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군화끈을 한 번 더 당겨 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운전병 대기실은 다른 날보다 분주했습니다. 선임들은 차량 점검표를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누군가는 오늘 길 막힌데라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며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새 가죽 냄새와 군용 차량 특유의 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트를 잡고 앞으로 당기려는 순간 제 손이 떨리듯 멈췄습니다. 어제 원장에게 들었던 말이 묵직하게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은 엄마, 계급장, 사진,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사단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시트를 조절했습니다. 핸들에 손을 올리자 조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각이 가까워지자 간부가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출발 준비 들어간다. 한서연 하사는 즉시 대기해.
저는 뛰듯 걸어 사단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심장이 바닥을 한번 크게 찍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도연 사단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정복 대신 야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보다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더 짙어 보였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정자세로 서서 격려했습니다. 필승 한서연 하사 차량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사단장은 아주 짧지만 확실히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았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출발하지. 차에 탔을 때 실내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사단장은 뭔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뼈마디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지금은 운전병이다. 도로에 진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서연 하사는 몇 살이었지?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21살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침묵했습니다. 그 몇 초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물었습니다. 고향은 어디라고 했나? 저는 핸들을 잡은 손이 아주 조금 더 땀에 젖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청주 출신입니다. 그러자 사단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백미러에 비친 사단장의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확인하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단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약간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저는 심장이 멈췄다 뛰는 것처럼 크게 울리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예. 원장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사단장은 짧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숨소리가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사단장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군인은 보통 뿌리를 알고 군에 들어오지. 저는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느껴졌습니다. 원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뿌리를 묻게 된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고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단장은 백미러 너머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슬픔인지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회의장 근처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량을 천천히 세우고 사단장을 배웅했습니다. 사단장은 내리기 직전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연 하사. 저는 즉시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사단장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운전은 정확했네. 계속 그렇게 하라.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단장이 멀어지자 저는 핸들 위에 놓인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단장은 왜 내 나이와 고향을 묻는 걸까? 왜 그 눈빛으로 나를 보는 걸까? 그리고 원장이 말한 엄마의 군복이 왜 그 순간 떠올랐던 걸까? 차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천천히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묘하게 두 사람이 겹쳐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단장과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그림자가. 그날 오후에도 저는 사단장 차량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회의와 방문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기관 방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은 맑게 겠지만 제 가슴속은 짙은 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탔을 때 시트에서 올라오는 가죽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등에는 이미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뒷좌석에 탔고 저는 절차대로 출발을 알리고 부대를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오후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왔고 그 빛이 사단장의 옆얼굴을 반쯤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면만 보려 했지만 백미러에 비친 그의 눈빛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는 몇 번인가 제 나이와 출신지에 대해 되묻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말로 묻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열렸다 닫히는 움직임 속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시내 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조용하던 뒷좌석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사단장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잠깐 바라보더니 받지 않고 끕니다. 그러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의자 등받이를 타고 제 등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귀에 집중이 갔습니다. 운전병으로서 통화 내용을 들을 이유는 없지만 뒷좌석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목소리는 저절로 귀로 들어왔습니다. 인사과장입니까?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는 평소 회의 때와 비슷한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 장교 지원자 중에서 청주 출신 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자료 말입니다. 청주라는 단어에서 제 어깨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내 고향이기도 하고 방금 전 차 안에서 대화하던 그 주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표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러 턱을 더 꽉 다물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올라온 지원자가 한 명 있었을 것 같은데 이름이 한서연이었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들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도로는 곱게 뻗어 있었고 앞차와의 거리도 충분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장이 갑자기 귀역까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들을 다시 꽉 잡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그 지원자의 기본 인사 기록과 생년월일, 출생지, 보호자 기록까지 전부 다시 조회해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제 책상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생년월일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제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들, 보육원에서 늘 들었던 제 생일, 그 숫자들이 사단장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손에 땀이 더 배었습니다. 사단장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속도를 유지하며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원장의 목소리와 지금 들은 말이 섞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봉투, 군번줄, 파병 기록, 그리고 내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던 사단장의 입술 모양. 마지막 방문 일정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단장에게 문을 열어주자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잠깐 붉게 물든 하늘빛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네. 저는 기계처럼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자 저는 운전석에 혼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남은 핸들의 감촉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청주, 한서연, 생년월일, 보호자 기록. 그 모든 것이 한 지점을 향해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저라는 사람을.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와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생활관으로 가는 대신 다른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사가가 있는 행정동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운전병이 그 건물 앞을 서성이면 눈에 띌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정동 복도에는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복도 끝 인사과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컴퓨터 마우스 클릭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 소화기 옆에 서서 물 마시는 척 컵을 집었습니다. 복도 구석에 놓인 정수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로 제 숨소리를 덮고 싶었습니다. 그때 인사과 안쪽에서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게 그 지원자의 전 기록입니까? 누군가 서류를 책상 위로 올려놓는 둔탁한 소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청주 출생, 보육원 보호 대상자, 부모 미상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입대 전까지 보호자로 되어 있던 사람은 보육원 원장 한 명입니다. 보호자라는 단어에서 제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입대 지원서를 쓸 때 늘 옆에서 함께 서명을 해주던 손. 그 손등에 검은 점까지 떠올랐습니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생년월일은 언제로 되어 있나? 인사과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2004년 9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 생일과 같았습니다. 저는 컵을 쥔 손에 힘을 너무 줘서 종이컵이 찌그러지는 것을 나중에야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에서 살짝 넘쳐 제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차갑고도 뜨겁게 느껴지는 물이었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보육원의 이름과 주소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인사과장이 명확한 발음으로 기관 이름을 말하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가 자라난 그곳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적어온 주소와 같은 주소였습니다. 그 원장의 연락처도 최신으로 업데이트해 두십시오. 조만간 직접 통화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까지 들려왔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이 밀어낸 것처럼 몸이 저절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재활용통에 급하게 넣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하면서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제 마음처럼 침착하지 못했습니다. 구나 밑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목 안으로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먼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부대 곳곳에서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에 제 생각도 함께 뒤섞여 깜빡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이 내 인사 기록을 직접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청주, 보육원, 생년월일 원장.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원장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말하던 그 봉투와 서류들, 사단장이 조회한 인사기록, 두 개의 선이 이제 하나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진실에 가까이 가는 일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을 함께 데리고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과 기어코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원장의 목소리와 사단장의 목소리를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봉투를 열면 무엇이 나올지, 사단장이 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로 제가 될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사단장이 먼저 원장을 만나는 것보다 제가 먼저 원장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다음 주 안에 보육원에 가겠다고 대답했던 제 말이 이제는 약속이 아니라 제 운명을 바꾸는 기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누가 먼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묻겠다고. 나를 향해 다가오는 이 모든 질문에 언젠가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결심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자리 잡자 비로소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인사과 복도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생년월일, 청주, 보육원 이름, 원장 연락처, 제 기록을 누군가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도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리기 조금 전 저는 결국 침상에서 조용히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틀고 얼굴에 찬물을 몇 번씩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지며 세면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은 채 저를 바라보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똑바로 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정말 알아볼 거야. 입술이 마른 것을 깨닫고 혀로 한번 적셨습니다. 원장은 분명 말했었습니다. 봉투를 줄 준비가 됐다고. 그리고 사단장도 이제 원장에게 연락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상상하자 심장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뭔가를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직접 걸려 있었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아침 식사까지 끝낸 뒤 생활관 안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음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상에 걸터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물대 문을 열어두고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원장이 몰래 제 가방 안에 넣어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에는 낡은 볼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열어보렴. 저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봉투 끝은 이미 조금 헤어져 있었고 옆면은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면서 이 봉투를 가져올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었는데 결국 저는 이 봉투를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모를 날이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마 그날이 시작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혼자 이 봉투를 뜯어보는 건 왠지 옳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커다란 안경 너머로 저를 부드럽게 바라보던 눈, 도장을 찍기 전마다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확인하던 그 척관. 저 혼자서 먼저 열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무례한 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관물대 안쪽 깊은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봉투를 여는 용기가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갈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보육원에 가려면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을 붙인 이틀짜리 휴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는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외출 휴가 신청서를 써야 했고 그 신청서는 제 중대장을 거쳐 필요하면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고 저는 지금 사단장의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 사정이 곧 부대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운전병 대기실에 내려갔을 때 선임인 진수 상병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어제 얼굴이 많이 안 좋더라.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잠을 조금 설쳤어요. 진수 상병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잠깐 살피더니 일부러 가벼운 목소리로 말을 돌렸습니다. 지금 중대에 휴가 신청서 올라온 거 봤냐? 다들 봄 되니까 집에 가고 싶어서 난리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젯밤 결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병님은 만약에 이틀쯤 비워도 되면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진수 상병은 종이컵을 휘휘 저으며 웃었습니다. 난 뭐 집이지. 어머니 밥 먹으러 가야지. 근데 너는 고향 가려면 먼 거 아니냐? 청주라며. 청주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한 번 더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예. 청주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보육원도 들르고요. 진수 상병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휴가 신청 써봐. 다만 너는 사단장님 일정 봐가면서 써야 할 거다. 사단장 전속 운전병은 허락이 쉽게 안 날 수도 있거든. 그 말이 현실처럼 제 가슴 앞에 딱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사정과 사단장 일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사단장이 제 휴가를 어떻게 볼지, 그런 자잘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결국 저는 인사계에 가서 휴가 신청서를 한 장 받아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는 이름, 군번, 사용기간, 사유를 적는 칸이 촘촘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펜을 올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유란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 고향 방문, 보육원 원장 면담. 어느 표현도 이 상황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글자를 적었습니다. 청주 보육원 방문 및 보호자 면담. 글자를 다 쓰고 나니 제 마음이 종이 위에 그대로 노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적어 내려간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저릿거렸습니다. 서류를 들고 중대장실 앞까지 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내일 훈련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말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노크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서서 서류를 품에 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건 이제 진짜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하사, 여기서 뭐하고 있나? 돌아보니 비서실 소속 이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사단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중대장님께 휴가 관련 보고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위는 제 손에 들린 서류를 힐끗 보더니 눈썹을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휴가 신청서인가?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예. 개인 사정으로 청주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대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그거 나에게 줘보게. 어차피 사단장님 일정이랑 맞춰야 하니까 비서실에서 한번 검토하고 중대랑 조율하는 게 빠를 거야. 그 말에 저는 뜻밖의 길이 열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서류를 이대위에게 건넸습니다. 종이가 손을 떠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려운 강을 건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유는 청주 보육원 방문이라고 적었네. 이대위가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예. 이대위는 눈빛을 조금 부드럽게 하며 짧게 웃었습니다. 사단장님 일정 확인해보고 알려주겠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 말이 과연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말 속에 묘한 온기가 담겨 있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사단장 차량을 몰고 나갈 때였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조금 덜 무거운 듯 하면서도 다른 종류의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정 중간에 잠시 부대 안도로를 천천히 돌아 셔틀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사단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연 하사.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단장은 창밖을 보다가 어느 순간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청주에 보육원이 하나 있지. 그 질문은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참으며 운전대를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예. 제가 자라난 곳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야 할 곳이기도 하겠군. 그 말은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싸우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읽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내고 다녀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차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은 제 뒷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네. 젊었을 때는 피하고 싶었던 곳도 나중에는 꼭 한번 돌아가야 할 때가 오니까.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단장 자신도 향하고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그의 눈빛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운전병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진수 상병이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야 서연아, 중대 들렀다 와라. 서류 올라온 거 오늘 처리됐다고 하더라.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중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중대장이 서류철을 덮던 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한하사, 청주 휴가 신청한 거 말야. 저는 각 잡힌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예. 개인 사정으로 다녀오고 싶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결제하셨더라. 보통은 우리 선에서 조정하고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바로 사인해서 내려왔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귀 안쪽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청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 원장에게, 그리고 아마도 제가 오래 도망쳐왔던 질문들에게. 그 길은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작은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봉투를 열 용기도,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용기도. 하지만 더 늦으면 아예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른 척하고 군 생활만 잘 마치라는 목소리와 지금 아니면 영영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맞서는 쪽에 조금 더 발을 걸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사실이 밤 공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휴가 결제가 났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제 안에서는 조용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똑같이 근무를 서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경로로 차량을 몰고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는 군의 규율과 임무 속에서 매일을 굴러가게 하는 세계였고 또 하나는 제가 태어난 이유와 제 뿌리로 이어지는 세계였습니다. 두 세계가 같은 하루 안에서 번갈아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차량을 점검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대위가 제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더 신중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를 갖추고 앞에 섰습니다. 한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이대위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복도 끝 빈 의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따라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대위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청주 보육원,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나? 순간 숨이 목 안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눌러 다잡고 대답했습니다. 예. 휴가 나오면 찾아가 뵙기로 했습니다. 이대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말투를 더 낮추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거 있나? 사적인 이야기라면 굳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가 왜 이런 말을 묻는지 단번에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서둘러 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예전에 제 엄마가 군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린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대위는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다. 그의 반응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사단장님께서도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이대위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 한하사도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무릎 위에서 얹어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대위는 제 손의 떨림까지 보았는지 말투를 조금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사단장님 일정은 조율해 두었다. 휴가는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거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지금부터는 듣게 되는 어떤 말도, 어떤 사실도 너 혼자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손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습니다. 두세 개를 하나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필요한 순간이 오면 맞서게 되어 있다. 누구든.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대위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 원장, 제 생일, 봉투, 보육원. 그 모든 조각들이 더는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사단장을 모시고 부대 내 회의동과 시설을 돌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조금 느리고 표정은 더 차분했습니다. 오후 해가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백미러로 그의 눈빛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고 동시에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몰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렀습니다. 내 세계는 이제 두 개가 아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휴가까지 남은 하루가 지나가자 저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같은 동선을 따라 일과를 수행했지만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사단장과 부대의 메일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청주와 보육원, 그리고 원장이 들려줄지도 모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하루 안에서 뒤섞이며 이상한 긴장과 기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정비를 마치고 차량을 세차하던 중 진수 상병이 머리를 빼꼼 내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네. 좋은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고향 한번 다녀올 수 있을까 해서요. 진수 상병은 걸레를 툭툭 털며 웃었습니다. 잘 됐네. 너는 늘 어디에 마음을 숨기고 사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숨기고 살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점심 식사 뒤 부대 내에서는 예상치 못한 작은 행사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중대의 창설 기념일이라고 했고 사단장도 잠깐 들릴 예정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 행사장까지 사단장을 태워드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차량을 몰고 행사장 앞에 내리자 사단장이 문을 열고 내리며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따뜻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녀오게 된다니 다행이군.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듯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와서 더 잘하겠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묘한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사단장과 저 사이에 놓여 있던 긴 거리가 아주 조금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왜 좁혀지는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단장을 다시 모시고 부대 안을 돌아 나올 때였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정적이 깔렸고 사단장은 앞을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할 곳이 있지. 특히 마음속에서 오래 미뤄둔 곳이라면 더 그렇지.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그대로 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줬습니다. 손등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예.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잘 생각했네.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단장의 말투에는 어떤 확신과 어떤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역시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한 곳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오자 오후 근무가 예정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순간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단장의 말, 이대위의 조용한 경고, 그리고 원장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제가 의식하지 못하던 또 다른 세계를 천천히 열고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가 끝나갈 무렵 대기실 의자에 잠시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관물대 안쪽에서 숨겨두었던 봉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관물대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그 작은 종이 봉투는 이제 곧 제 손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 작은 기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살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날 때 그 과정은 아플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두세 개의 발을 걸친 채 어느 쪽으로든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휴가까지 남은 날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천천히 제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남긴 말 때문인지 아니면 이대위가 보여준 묘한 표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제게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요. 그날 아침 브리핑을 마치고 사단장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며 인사과장 김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김중령은 평소에도 딱딱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그 분위기 자체가 더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짧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한하사, 사단장님 뵙고 오자는 지시가 있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부르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단장실 문 앞에 서자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제 귀에도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사단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들 중 일부에는 제가 이미 본 적 있는 서류 양식이 보였습니다. 군 인사기록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나? 목소리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이 분명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자세로 섰습니다. 예, 사단장님. 사단장은 제 얼굴을 잠시 살피더니 문서 한 장을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근무는 힘들지 않았나? 평소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청주 잘 기억하나? 저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 고향입니다. 사단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문서 위를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곳이 마치 제 이름 위인 것처럼 보여서 저는 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휴가 나가면 원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게. 어떤 말이든. 그 말은 조언 같았지만 동시에 경고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예, 사단장님. 그의 시선은 제 어깨를 지나 제 뒤편 어딘가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처럼요. 잠시 뒤 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속 어떤 감정을 지우려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많다. 준비하게. 저는 경례를 하고 문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사단장이 아주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어 전체는 들리지 않았지만 단 한 단어만은 또렷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제 등을 찌르는 것처럼 깊숙이 꽂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대위가 제 표정을 보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 듣고 왔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일 수도 있다. 저는 그 의미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사,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누군가 이미 너를 보고 있다. 그 말에 제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흔들림도 누군가에게 신호가 된다. 그 말이 끝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향해 다가가려는 저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도 동시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휴가 전날 밤 생활관은 평소보다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간단히 씻고 쉬고 있었지만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얇은 막을 하나 사이에 둔 것처럼 둔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상 끝에 앉아 부대 지급 가방을 열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개어 넣고 개인용품을 정리하며 머릿속으로 다음날 일정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 보육원까지 걸리는 시간, 원장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꺼낼지. 하지만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자꾸 흐트러졌습니다. 가방을 닫으려던 순간 생활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대 근무에서 막 돌아온 병사가 숨을 급하게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신발끈도 풀지 않은 채 중대장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서연 하사, 빨리 중대장님이 부르십니다. 순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여미고 중대장실로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제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습니다. 노크를 하자마자 중대장의 짧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대장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자세를 갖추고 인사했습니다. 한서연 하사 보고 드립니다. 중대장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불편함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휴가 말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휴가 승인은 유지되지만 일정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이다. 이 말은 사실 명령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보통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굳게 다물고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기만 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오늘은 어디 가지 말고 대기하는 게 좋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중대장실을 나오자 복도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잠시 힘을 잃어 벽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분명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비서실 이대위였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말없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중대장 이야기 들었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단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이대위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단장님이 단독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키듯 들이마셨습니다. 이대위는 주변을 한번 확인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사단장님이 인사가와 장시간 통화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더군.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대위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셨다. 직접 확인. 그 두 단어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사단장은 제 기록을 이미 확인했고 원장에게 전화를 걸 준비까지 하고 있으며 이제 스스로 뭔가를 확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대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은 조심하게. 누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돌려보려던 순간에는 이미 없어져 있었습니다. 제 세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생활관에서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바람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운동장 가로등 아래로 먼지가 가볍게 날리고 저 멀리 철문 근처에서는 야간 근무병이 교대 중인지 작은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만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원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너 잘못 아니다. 그 말은 저를 붙잡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이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원장을 찾아갔다. 기록을 묻는다. 나까지 엮이면 안 된다. 저는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떨쳐내지 못한 채 중대 건물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근무 중인 간부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어두운 복도 바닥에 반사되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벽 한쪽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바닥을 벽에 댔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하사.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군기가 서 있는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사단장이 서 있었습니다. 야간 점퍼를 걸친 채 손을 뒤로 모은 모습이었고 얼굴은 낮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필승 보고드립니다. 사단장은 잠시 제 자세를 바라보더니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 없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고 이상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풀면서도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사단장은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의 그림자가 제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겠군. 그 말은 전혀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장의 눈빛에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움 같은 것들이 동시에 번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휴가가 보류된 건 정말 제 기록 때문입니까? 사단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자네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상급 부대에서도 인사과에서도 그리고 내 쪽에서도 그 말은 마음속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누군가 보육원에 찾아왔다고, 기록을 묻는다고. 사단장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뭉개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여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그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계급 없이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깊게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지금은 말해줄 수 없는 것이 많다. 하지만 그는 제 어깨에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건드리면 부서질 것을 만지는 사람처럼 정말 천천히. 너는 절대로 버려진 적 없다.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뜨거워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면서 앞이 흐려졌습니다. 사단장의 손이 제 어깨 위에서 약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만큼은 부하가 아닌 한 사람에게 말하는 목소리로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진실은 곧 자네가 먼저 마주하게 될 거다. 준비해두게. 그 말은 위협처럼 들리지 않았고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사단장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보는 듯한 아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모를 고쳤으며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쉬게. 그가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세상을 잃은 것 같았던 제 가슴속 한가운데에서 아주 작은 빛이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 앞을 향해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 속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제가 평생 찾아온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